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비핵화 약속을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전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양국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42년 만에 해제됐는데 중국 관영 매체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장병 55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백신 스와프 언급 없이 포괄적 백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가 100명 늘어 6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유흥업소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병우입니다. 오늘 뉴스7은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백신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의지도 공유했습니다. 먼저 윤수영 기자가 두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37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포함해 6시간 가까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한 남북 간의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실용적, 점진적, 유연한 접근 방식을 펼칠 것이라며 대북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losely studied what others have tried and what worked and what hasn't worked. 공동선언문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촉진 의지도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CVID 표현은 빠졌고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됐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거부감을 나타내온 표현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명시된 점은 변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 정치적 모략,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도 드러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식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차례나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을 이끌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북핵의 위험성을 빼놓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 would not give him all that he's looking for is national, international recognition. 조건 없는 정상회담으로 북한 체제에 정당성을 줬다고 비판받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기본 방향은 비슷하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율해야 될 분야가 많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낙점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과 행태에 정통한 인사를 임명하며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현안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사거리 제한이 남아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풀어준 것도 대중 견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국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남중국해를 특정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모두 중국의 행위를 문제 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입장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행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Good luck.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엔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거리 제한을 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해제한 것도 우리 군의 자주 국방과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언급하는 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던 중국은 한미 성명 발표 직후 관영 매체를 통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선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의 명예훈장 수여식 자리에 있었고 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스크 없이 진행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4세 한국전 참전 영웅 랄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미군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 이곳에 초대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릎을 꿇은 채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백악관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Moon was, I can't tell you how happy I am he's able to be here.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 기념공원에 세워질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추모의 벽에는 미군과 미군 배속 카투사 전사자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171분간의 한미 정상회담 내내 문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했다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가 준비된 37분간의 오찬 단독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참모들도 참석자들도 모두 노마스크였습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마스크 없이 문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최근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데다 1차 접종 기준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 육박하는 미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과시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한계를 조금 더 짚어보고 경제 관련 그리고 백신 관련 내용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동성명에 우리 정부가 원했던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언적 의미 말고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공동성명의 내용도요. 정확하게 보면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의 기존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북한이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또는 미북 간에는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런 것도 다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표현만으로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워딩 자체를 잘못한 거죠.
우리 정부가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북한 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너무나도 침묵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인권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 했다면은 네. 무언가 충돌이 생기는 걸 알면서 했는가 하는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지난달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보면 인권 문제 제기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확인한 것과 인권 문제를 놓고 비교 형량을 하면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를 핑계로 해서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조율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네.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사일 족쇄가 풀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된 것은 이제 성과라고 역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불편한 반응을 표현할 겁니다. 예.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사실 가장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네. 사실 한국이 800km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탄도 중량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이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거리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키워서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셈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도 그것을 알 거고, 또한요, 쿼드 문제도 얘기했고 예. 정말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만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의 강한 반발을 낳을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쿼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대만 문제는 사실은 보수적인 시각에 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문제를 빼고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공동성명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재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한국을 만나면요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요, 일본을 만나면요 한국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입니다. 예. 따라서 그런 요구는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지금 고압적인 자세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곧 이어서 이제 경제 관련 내용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릴 텐데, 사실 미국은 우리 기업에게서 막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센터장님,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한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표로도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나 7조가 되는 돈일 텐데요. 네. 오죽했으면은 그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업인 대표들을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물론 오늘 밤에 아마 삼성이나 SK가 민간 계약 차원에서 어떤 것을 좀 위탁 생산 같은 것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 대 정부 간에서 백신 수확 같은 거로 해서 지금 부족한 것을 조속히 갖고 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동맹 차원에서 뭐 우리 장병 55만 명에게 뭐 2번씩 맞으면 100만 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적어도 기대는 한 1000만 회 정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좀 아쉽고요. 네. 우리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에 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안에 조화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당량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협상력의 부족이 아닐까,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 관련이었는데, 센터장님, 내일쯤 북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내일 바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아마 미국 측의 발표라든가 또 한국 측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정상회담 합의문이면요, 북한이 호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바꾼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국의 경제 협력 부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국내 기업들은 모두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시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나 줬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얼마나 얻어낼지도 관심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를 이은 기자회견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이 밝힌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직접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삼성과 SK, LG, 현대차는 총 394억 달러, 우리 돈 44조 4천여억 원을 미국 내 공장 설립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중 절반인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6조 원을 투입해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충합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 등에 8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투자인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또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규제를 좀 우리 기업들이 특혜를 받는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 리스크의 분담 차원에서 세금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백신 외교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직접 백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군 장병 전체인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사실상 완료됐고 다음 달부터는 30세 미만 45만 2천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군 장병 백신 지원 이유로 미군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우리가 야전 기동 훈련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19 이후 워게임 등으로 축소 시행됐는데 야당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 파괴일 뿐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력에 기반을 둔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백신 스와프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국제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한미 보건장관은 이에 대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국내 기업의 백신 위탁 생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의 협력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생산을 늘려 인도 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에 공급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To expand the manufacture of vaccines that have been approved safe and effective. And we can scale up global vaccine supplies.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한미 보건장관 회담에서 논의됐습니다. 협의 결과는 내일 양국의 백신 기업들이 참석하는 파트너십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기술 이전, mRNA 백신 공동 연구 등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의 백신 협력으로 중장기적인 성과는 냈지만 추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백신 스와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 공급을 위한 백신 허브를 논의하는데 당장 몇백만 개의 백신해달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만에 100명 넘게 늘어 6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대구 유흥업소발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0명 가까이 확진됐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유흥주점. 지난 19일 이곳을 방문한 경북 구미에서 온 남성 한 명이 확진되자 다음 날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오늘 낮까지 최소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5개 업소 종사자와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확진 남성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울산에서 온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업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변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대구 지역에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유흥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종사자 진단 검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 우려 속에 수급 불안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은 오늘부터 전국 263개 접종센터에서 재개됐습니다. 주사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의외로. 따끔하지도 않아. 모기 물린 것 같지도 않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은 27일부터 본격 재개되는데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5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증언대에 섰던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다고 주장하자 추미애 전 장관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을 폭행한 검사라면 승진을 했겠냐면서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방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팀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추미애 장관은 한 검사장의 의도적인 수사 비협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포렌식을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비밀번호 제출 법제화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수사 대상자가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징징대는 건 처음 봤다고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정진웅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사 대상자에게 방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징계는커녕 승진한 것을 두고는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폭행했다면 그 검사를 승진시켰겠냐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 재직 기간에 정진웅 검사가 차장 검사로 승진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한 검사장 수사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진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코로나19 와중에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준 배송 배달 문화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연속 기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취재우톡에서 집중 취재한 김자민 기자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루 배달 건수가 300만 건.
네, 배송 쓰레기 문제를 밀착 취재한 김자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배송과 배달이 급증한 게 체감이 되긴 해요.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하루 배달 건수가 30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년으로 치면은 10억 건이에요. 이 A4 용지 정도? 하나 정도의 배달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치면은 이게 1년으로 하면은 지구를 7바퀴 정도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달 쓰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배달이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해봤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는다 생각하고 각각의 재료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뜯어볼까요? 하나의 냉동 삼겹살에 2개의 아이스팩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크기가 이만큼인데 상자 크기는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큰 상자에 보내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올까? 물류센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냉동이고 즉석밥은 상온이고 또 이런 제품들은 냉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자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한 물류센터에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주문한 거를 찾아가지고 한 상자에 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찾는 대로 개별 포장해서 바로바로 출고시키는 시스템이 결국은 빠른 배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마다 재활용 센터가 늘 꽉 차 있잖아요. 재활용되면 쓰레기가 아닌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분리수거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정말 잘해요. 국내 분리수거율이 87.1%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분리수거율이 실제 재활용률을 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자체마다 좀 조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는 물로 헹구면 재활용이 된다고 하고 또 서초구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 물로 헹궈도 아예 안 된다? 네, 안 된다. 소비자들도 헷갈리고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재활용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생활 쓰레기의 59%가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수치만 들으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비율인 거죠? 그렇죠. 또 이 선별장에서 살아남아서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40%에 불과해요. 10개 중에 2-3개 정도만 실제로 재활용으로 된다는 거죠? 그동안 저희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온라인 쇼핑을 우리가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연주 앵커가 책을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는 좀 책 모서리가 찌그러져도 괜찮아. 완충제 없이 그냥 책 하나만 달랑 나한테 배달해줘. 그런 선택권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택권을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재만을 다루는 중앙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포장재를 검사받고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당연히 내려지죠. 배송 쓰레기 문제를 한 줄 톡으로 요약한다면? 착한 쓰레기는 없다입니다.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친환경 포장재라고 막 말을 해요. 굉장히 눈속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과 비용 부담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금융을 책임지는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하자 오늘 여러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잇따라 규제 조치를 시사하면서 3년 전 폭락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장 불안한 건 역시 투자자들이겠죠. 특히 유일한 투자처로 삼고 코인 시장에 뛰어든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가상화폐 차트를 바라보는 2030의 불안한 눈동자에 맞췄습니다. 직장생활 7년 차인 33살 여성 A씨가 야근도 마다 않고 지출을 줄여가며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하지만 휴대전화를 열면 하락을 알리는 파란 숫자만 가득합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52%. 며칠 전 손해를 본 종목을 정리했는데 남은 종목들이 또다시 떨어진 겁니다.
2,000건 마이너스일 때는 더 떨어졌는데 진짜. 지난 2018년 비트코인 폭락 당시 4천만 원, 최근 하락세에서 1,000만 원, 모았던 재산의 3분의 1인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돈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시선이 늘 휴대전화에 머뭅니다. 횟수가 많습니다. 엄청. 2, 3분 안에는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자야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보기 때문에 좀 수면. 또 다른 30대 직장인인 B씨. 밤낮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지만 크게 떨어진 가격 때문에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쉬는 날이어서 이제 하루 종일 코인 차트만 봤는데 그날 유독 많이 떨어지면서 한 4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손절하지도 못하고. 3년 전 비트코인으로 크게 손해를 본 뒤 전셋값 마련을 위해 코인 공부에 매진했다는 C씨. 하지만 인위적인 외풍에 시세가 요동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한 차례 폭락했던 도지코인은 오늘 중국 정부의 규제 소식에 또다시 21%나 폭락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머스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거 발표를 해버려서 전세 자금이라도 좀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 날아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코인판을 떠나지 못하는 건 오늘도 폭등하는 종목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만든 소위 펌핑이 의심되지만 아무 규제가 없는 코인 시장에선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기죄 정도가 적용될 수는 있는데 크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작전 세력들의 가격 시세 조정 이런 행위를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소한의 규제와 기본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오늘도 휴대폰을 보고 있을 이들의 불안한 눈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집값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이사 공급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비규제 지역인 제주와 강원까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규제는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지선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 2월 24억 3,3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76제곱미터형이 5천만 원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면서 25억 원 신고가에 매매됐습니다. 이런 V자 반등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납니다. 이사 대책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은 4월 첫째 주를 저점으로 다시 올라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양도세 부담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매도를 이제 머뭇거리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지방에서는 규제를 피한 지역의 풍선 효과가 특히 뚜렷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각각 17억 원, 15억 원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제주는 한 주 동안 1.17% 올라 통계 작성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기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은 작년 말보다 40% 감소해 최근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백신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국민이 우선인 건 당연하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야속하겠죠. 이런 백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지난 8일 백신을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12만 5천 명분으로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40% 이상, 유럽은 20% 이상, 최소 한 번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양극화의 슬픈 현실입니다. Almost 90% of all vaccines administered globally have been in G20 countries. 코로나 종식엔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이 물류로 얽혀 있고 여행도 일상이 됐습니다. 특정 국가만 종식을 선언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This is a very clear no to health nationalism. 이에 최근 화이자와 18억 회분을 계약한 유럽연합이 저소득 국가에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백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제조사들도 기부에 동참합니다. Pfizer and BioNTech are pledging to provide 2 billion doses of our COVID-19 vaccine to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over the next 18 months. 국제통화기금 IMF도 56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수억 회분이 우선 필요하다며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윤석열의 밀당입니다. 흔히 밀당이라고 하면은 연인들 사이에 그 미묘한 심리전 이런 걸 칭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밀당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윤 전 총장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민주당 주류와는 좀 다르게 가겠다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충분히 본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의겸 의원이었죠.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서 젊은 전두환 장군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이 지사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제 그동안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포장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빨리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공격한 겁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홍 기자, 이게 조금 전에 들었던 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혹시 다른데 이렇게 평가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요, 그동안에는 이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이 비문주자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재명만이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친문 지지층의 전략적인 선택을 호소할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최근 굳이 이 윤석열 대항마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내 입지를 굳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재명 지사를 친문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주관한 DMZ 포럼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면숙 전 총리 등 친노계 원로들이 전면에 등장해 이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정권이 위기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사람이 대권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윤석열의 밀당의 느낌표는 몸무게 100kg 밀당이 되나로 하겠습니다. 네. 현직 총장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윤 전 총장은 한 측근에게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맹을 거듭하며 대선 공부에 한창인 윤 전 총장, 이 지사의 밀당에 언제까지 침묵으로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당권 신구 대결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6월 11일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죠. 모두 8명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오는 27일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경선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선 대 중진의 세대 대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기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그룹이요. 의외로 선전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설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조영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이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순위는 똑같았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본선에서도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 관계자들에게 좀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경선에 일단 이 신진그룹 중에 한두 명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당원과 영남이라는 변수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앞에서 같이 본 거는 여론조사였고요. 예. 실제로 본 경선은 여론조사 30%에 당원 투표 70%로 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 28만여 명 중에 영남에 거주하는 당원이 52%, 그리고 영남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당원은 80% 육박합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영남권 주자는 조영, 조경태, 윤현석 의원 등 중진 그룹이고요. 네. 이 신진 그룹들은 모두 수도권이죠. 따라서 이들이 영남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도로 영남당, 영남 배제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영남에 내려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 기자, 또 다른 변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요. 처음으로 네. 이 현장 투표 없이 치러지는 전당대회라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는 모바일 ARS 투표 100%로 치러집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 영향으로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떨어질 것이고 젊은 세대 참여율은 올라갈 것이라며 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7일이죠. 예비경선 이제 5명으로 후보를 압축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 안에 이른바 이제 젊은층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복수로 들어간다면 혹시 이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신진그룹 가운데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으로 낡은 문법이기 때문에 의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진그룹 3명 모두 당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변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국민의힘 당권 신구 대결 느낌표는 지켜보는 민주당은 씁쓸하다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경우 유일하게 좀 새 얼굴이었던 정안도 용인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그다지 국민적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륜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신구 대결로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뒷맛 씁쓸할 것 같습니다. 네, 호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종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과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도, 청주 15도, 대구도 15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도, 강릉이 30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니까요.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것이 든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지나가겠지만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곳곳에 또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빽빽한 규제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바늘구멍 같은 기회에 몰리는 사이 일부 특별한 공무원들은 느슨한 제도 속에 앉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령 청사를 지어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고 30분 거리인 대전에서 옮겨도 특별 분양 대상입니다. 물론 특공은 공무원의 빠른 정착을 돕는 명분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취지는 퇴색됐습니다. 그 허점을 메워야 했음에도 당국의 무관심이 혹은 부실한 운영이 위법 사례들을 방치한 셈입니다.
특별 공급이 특혜 공급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